한국은 현재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며 기존의 표준을 깨뜨리고 놀라운 속도로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규모 갈등의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의 현대적인 무기 체계를 수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자국의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는 K239 천무와 K2 흑표와 같은 무기 체계를 성공적으로 통합했으며 한국과의 공동 생산 시설을 구축해 군사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와 루마니아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렁에 빠지면서 군사력이 약화된 현재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첨단 무기를 통해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밀 타격이 가능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부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2 전차에 이르기까지 이들 무기는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무기 공급국의 역할을 넘어서는 첨단 군사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전투 시스템은 영토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이웃 국가들의 도발적인 행동은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K239 천무와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같은 무기 체계는 한국의 억지력을 상징하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탄도미사일 대한무기 ASBM과 같은 전략적 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에서든지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세계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세력 균형을 재정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노르웨이까지 한국산 무기를 자국의 방위 전략에 포함시키면서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닌 글로벌 군사 권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해지는 세계 속에서 제한을 뛰어넘어 도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위 강국의 독점적인 위치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도와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은 방위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권력 균형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부상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연장 로켓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련은 BM-13 카추사라 불리는 다연장 로켓을 독일군에 대항해 실전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1981년에서야 다연장 로켓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할 다연장 로켓을 계속 개발 중입니다. 130 로켓탄을 발사하는 구룡 K136를 개발한 한국은 130 무유도탄과 239 유도탄의 두 가지 종류를 운용할 수 있는 천무를 개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30 로켓의 최대 사정거리는 36km이며 239 로켓은 80km입니다. 현재 한국이 자랑하는 무기 가운데 지상군 최대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바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122 로켓에서부터 600에 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가 가능한 그야말로 전장의 지배자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최첨단 다연장 로켓 천무는 전 열린 서울 ADEX 2015의 지상장비 기동 시범에 깜짝 등장해 그 위용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로 다연장 체계를 개발한 나라였고 한 번에 200발의 화살을 쓸 수 있었던 다연장 차계를 개발한 한국의 조상들을 보면서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있는데요. 이 무기는 무엇이고 한국이 최근 공개한 천무의 또 다른 버전이자 폴란드에 제안한 대한미사일 버전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4대 천무 다연장 로켓이 폴란드에 도착했고 폴란드에 수출한 천무 중 20대가량은 폴란드 엘츠사의 트럭과 결합돼 호마르 K로 재탄생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로는 그동안 호마르 K는 폴란드 동남부 18기계와 사단에만 배치되기로 했는데 최근에는 동북부 16기계와 사단에도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는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동북부 16기계와 사단에도 호마르 K를
배치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보내준다고 했던 하이마스의 물량이 너무 적고 언제 또 추가로 보낼 줄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한 천무 다연장 로켓을 불과 2년 만에 46대 보냈는데 현지에서 트럭 생산이 늦어져 호마르 K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물량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미친 속도가 폴란드의 트럭 생산 속도보다 너무 빨라 천무를 너무 일찍 보낸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폴란드가 이렇게 천무를 신뢰하는 이유는 천무가 현존하는 다연장 로켓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은 물론 명중률도 높아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성능을 지닌 다연장 로켓은 현재 지구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천무는 러시아제 로켓보다 4, 5배 높은 화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다연장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2단 로켓의 다연장 체계를 개발한 국가였습니다. 바로 신기전을 탑재한 화차가 그것이었습니다. 화차는 화약을 실은 수레로 하나 또는 다수의 화약 무기를 설치해 적에게 발사할 수 있게끔 만든 장비입니다. 신기전은 세종 때 개발된 고체 로켓이자 추진식 화살병기 또는 그 단위를 말합니다. 이런 무기를 13에서 15세기에 운용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실제로 화차를 만들어서 그 위용을 가늠해본 해외 채널이 있었는데요. 위력을 실제로 체험한 이들은 한마디로 어메이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영상을 잠시 보면 화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세기 화차의 사거리 500야드로 한국인들이 개발한 화차는 200개의 로켓 추진 화살을 한 번에 발사하는 나무 수레였습니다. 이 화살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켓이 이 화살들을 날려보냈으면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이 화차를 통해 일본 침략군을 몰아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해시태그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수록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국은 작은 거인입니다. 해시태그 임진왜란에 관해 연구 중인데 이 무기는 3,000명의 한국인이 3만 명의 일본 침략자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던 행주성 전투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시태그 정확도가 높지는 않아도 한 사람이 200발의 화살을 10초 안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등등 한국의 화차를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조상들의 DNA가 각인되어 있는 한국은 현대에 와서 천무 K239를 개발했고 거기에 맞는 탄도미사일 ASBM을 개발해 지대함 타격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이라 밝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2월 24일 해외 군사 전문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 로켓 천무 K239에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ASBM을 2027년까지 개발하여 지금까지의 지대지 공격 능력에 더해 지대함 전투 능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본 군사매체 항공만능론 GF 역시 다연장 로켓 천무 K239에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ASBM을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방 국가들은 전장에서의 화력을 항공전력에 의존해왔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도의 방공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곧 지상 기반의 화력 투사 능력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육군용으로 개발된 천무는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고 고객이 원하는 차체에 발사대를 통합할 수도 있다. 더구나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km에 준하는 CGR-80 사거리 150km의 ER Gmil/Rs에 준하는 사거리를 지닌 CTR-MR Gmil/Rs탄에 준하는 사거리 ATACMS에 상당하는 사거리 290km의 CTM-290 블라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수단의 다채로움에서도 Gmil/Rs 나 하이마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사매체는 여기에 더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필리핀의 요구로 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천무용 ASBM 탄도 미사일은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프리즘과 유사한 것으로 하이마스와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해시태그 천무 탄도미사일이라. 이게 한국군에 배치되면 북해 함대 이젠 끝이겠구나. 여기서 북해 함대란 중국 함대를 말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천무 ASBM이 일본을 향하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일본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가 이미 천무를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필리핀까지 관심을 보인다고 가상적국인 중국이 만들었는데 나토에 속한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참 이해가 안 되네. 이 글을 올린 일본 네티즌은 천무라는 이름만 듣고 이 무기가 중국이 만들어 수출하는 무기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의 착각에 대해 다른 일본 네티즌이 단 댓글을 보면 일본인들이 느끼는 씁쓸한 심정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20년 전이었다면 이렇게 같은 동아시아권에 있고 한자를 써서 헷갈리는 풍조에 의해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일본이었겠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한국이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되어 있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해시태그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는 최근 몇 년간 군사매체에서 자주 보는 이름이다. 밀리터리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밀리터리를 아는 사람이 여기에서 천무가 중국산이라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은 조금 의외네. 그런가 하면 한국 방산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 댓글을 남긴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이런 종류의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비행고도가 높아 멀리서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키밍 미사일보다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요격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방공 시스템이 천무용 ASBM에 의해 타격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전술적 가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이 천무용 ASBM이 타깃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천무용 ASBM이라는 무기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항모나 강습 상륙함은 목표 해역으로 진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항공모함 전력을 통해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중국에게 천무용 ASBM의 존재는 상당히 성가신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무의 다양한 진가를 알아본 폴란드는 이미 자국의 천무 미사일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자국 업체 WB 일렉트로닉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회사 설립 계약을 맺고 이 합작회사를 통해 연간 수천 발의 CGR-80 미사일을 생산할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GR-80은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구경 239 사거리 80km짜리 유도탄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 K239에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ASBM이 개발 양산되면 천무는 더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원하는 한국의 또 하나의 베스트 방산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KF-21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게 총 7개 국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유럽 국가도 한 곳이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25년 내로 2개의 우선 협상을 선정한 이후 KF-21 수출에 박자를 가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KF-21 보람의 수출과 함께 2025년 K방산의 수출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2025년이 한국방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한국방산은 2023년 135억 달러를 기록, 2022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4년은 2023년보다 감소폭이 더 컸는데 약 95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폴란드였는데요. K전자에 대한 이자, 계약이 정지적 리스크로 인해 지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계약 지연은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2025년에 이 계약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방산업계는 수출 목표를 약 240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동남아, 중동 등에서 한국산 무기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무기체계는 기술적 성능이 선진국 수준 못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가격, 풍부한 양산 역량, 그리고 우수한 사후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그 어떤 국가도 보여주지 못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상지 못한 상황에서는 준비된 자가 성공하듯이 한국이 그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고생해왔던 방위산업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고 시대적 변화 속에서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기시장의 큰손 중동은 우리에겐 새로운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에 매우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희망하는 가장 큰 손고객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과거 사우디는 한때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중동의 진미 구도를 굳건히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양국 관계에는 거친 파열음이 울리고 말았는데요. 무엇보다 미국이 사우디의 F-35도임 요정에 미은적 태도를 보이면서부터 사우디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민감한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이 사실상 판매를 거부하자 사우디는 자국 안보마저 미국의 정치적 계산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사우디 왕실이 주도하는 국정 운영 방식 중 특히 인권 문제와 정치적 억압 논란이 미국 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 워싱턴의 외교 압박도 서서히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카슈크지 피살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사우디를 함께하길 껄끄러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역시 이에 반발하며 석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 유가를 흔들며 미국의 의도와 어긋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양측 사이의 신뢰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고 사우디는 러시아, 중국 등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를 적극 모색하며 미국 중심의 외교 안보 질서에서 점차 벗어나는 중입니다. 이는 중동 패권 경쟁 구도를 뒤흔드는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사우디를 예전만큼 확고한 우방으로 대하기 어려워졌고 양국이 현재 완전히 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의 행보에 한국이 족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KF-21은 현재 블록1과 블록2도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더 진보된 블록3에서는 스텔스 성능이나 무인기 연동 운영 같은 미래전 핵심 기술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우디가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어느 정도 기술 지분이나 생산 라인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인도네시아와 이미 공동개발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우디 같은 자금력과 시장성을 가진 국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개발 속도와 규모도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사우디가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기술 이전을 요구하느냐입니다. F-35처럼 미국이 철벽 방어를 지낸 기술 자산은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할 텐데 한국이 스스로 만든 AESA 레이더와 항전 시스템이라면 돈만 충분히 낸다면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만약 KF-21 블록 3의 공동 개발에 참여한다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를 살펴보면 F-15CD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토네이도 등이 상당히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유로파이터 트렌치 3는 새로 도입했지만 트렌치 이하 버전은 머지않아 대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F-15CD 역시 개량이 시급합니다. 단순 합산해보면 약 최소 100대에서 최대 180대의 교체 수요가 나오는데요. 이 물량 일부만 한국이 가져가도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KF-21 40여 대의 추가 개발분, 거기에 80여 대의 식으로만 이루어져도 K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대박 계약이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산 대공화기에도 매우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자 무기 판매와 함께 제조 기술을 전수할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대한민국을 점찍고 있습니다. 2030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사우디의 투자부가 한국의 LIG, 넥스원과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도 한국산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와 기술력이 독보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군의 기반이 되는 지상군 전력의 핵심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우리 기업과 논의 중이며 사우디 이외에도 중동 지역에서의 방산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신화를 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는 2017년에 이어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공급에 대한 추가 계약 체결을 협의 중입니다. 이미 성능이 입증된 K9 자주포는 앞으로도 인도군의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고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60%, 장기적으로는 이미 독점이나 마찬가지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급이라 불리는 미국의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
독일의 PGH-2000 자주포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생존성, 기동성 등의 면에서 유사하거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시 K9은 아군을 향해 도발해온 북한의 포진지를 타격해 대적 대응 전략으로서 그 위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준 바도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사례처럼 한국 방산에 중독된 도입국이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무기체계를 연이어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무적입니다. 일례로 한국산 지상전 무기를 싹쓸이 하다시피 한 폴란드가 한국산 보병 전투차의 도입까지 요청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자국산 보병 전투차인 보르숙 장갑차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계속되자 보르숙 장갑차와 해외산 장갑차를 투트랙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이 투트랙이지 사실상 보르숙 장갑차를 대체할 차기 주력 장갑차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K21 또는 레드백 중 어떤 장갑차를 요청할지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폴란드의 상황을 보았을 때 레드백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폴란드가 요구하는 것은 장갑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있던 공격기 정부는 기존 동구권 전투기를 최근 말고 폴란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초음속 전투기로 한국의 KF-21이나 FA-50을 노리고 있습니다. FA-50은 미들급 전투기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발표된 블록 20개량 계획 때문에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다름이 아니라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즉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이 동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FA-50용 AESA 레이더의 개발로 전체적인 능력까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FA-50과 같은 미들급 전투기의 소유가 긴박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FA-50 경공격기는 초음속 경공격기로 기본적으로는 주로 지상 표적을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 12-3T 최고속도 마하 1호에 주력 무기는 공대 미사일로 단거리에는 AIM-9 사이드 와인더, 중거리에 AIM-120 암람, 공대지 AGM-65 매버릭, JDAM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한국이 미국 정부 및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얻은 결과인데요. 이렇게 되면 블록 20개량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국가의 요청에 따라 한국형 혹은 미국산 AESA 레이더 탑재도 가능한 유연성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산기업들은 현재 협력 생산 및 기술 이전 등을 통해 각국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무기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중동 등에서 개최되고 있는 방산 전시회와 국제무기 박람회에서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KF-21과 FA-50은 한국형 무기의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한국 방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계약 지연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는 여전히 한국 방산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미국 등 기술 강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독립을 이루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방산업계는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세계 13위였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6위로 7계단이나 뛰어올랐습니다. 건국 이래 최고의 방위산업 호황기를 맞으면서 열린 K방산 르네상스를 2020년 다시 한번 재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한국 방산업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를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의 활약과 KF-21 전투기의 수출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심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정조준했던 튀르키예가 오히려 한국에게 손 내밀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자신있게 개발에 나선 5세대의 자국 전투기인 칸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연임하게 만들었던 칸 전투기는 부메랑이 되어 되려 에르도안을 겨누는 칼날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준비한 칸 전투기는 개발 자체가 스톱되었습니다. 저명한 항공 언론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터키 항공 우주가 자재 공급망 문제로 인해
시제 2호기의 제작을 중단했는 상태로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KF-21을 비롯해 5세대 전투기 F-35와 F-22에 맞먹는 성능이며 한국의 KF-21은 4세대 전투기로 비교하기를 거부한다며 자신있게 칸을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는 데다가 엔진조차 정하지 못한 엉망인 프로젝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튀르키예를 전혀 경계하고 있지 않는 기체였는데 올해 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KF-21이 4, 5세대부터 차근차근 계단형 개발을 이어나가는 만큼 향후 5세대와 6세대까지 계획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칸은 KF-21과 다르게 처음부터 5세대를 목표로 만든 만큼 초도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갈 길이 가시밭이라는 게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국민들은 초도 비행에 성공하자 드디어 자신들의 기술력이 미국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했다가 금방이라도 다음 시제기가 공개될 줄 알았던 칸의 시제 2호기의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신형 전투기 구매까지 거절당하며 자국 공군 전력이 사면초가의 위기로 내몰린 것인데요. 심지어 이 때문에 튀르키예의 공군 전력 현대화에 심각한 문제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튀르키예는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칸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그 전까지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추가적인 전투기 도입을 병행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칸이 실전 배치를 위한 성능 검증은 고사하고 두 번째 시제기 생산조사 차질을 빚고 있대다가 독일로부터 유로파이터 구매까지 막히게 된 튀르키예는 유럽에서 가장 노후화된 공군을 가진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겨우 한 대의 칸 시제기를 가지고 초도 비행에 작수한 튀르키예의 입장에서 후속 시제기가 늦어진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상황입니다. 최신 전투기는 각종 첨단 기술력의 종합체라 불릴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력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제기를 통해 수많은 테스트와 오류 수정 기술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초도 비행이 외에 마땅히 다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후속 시제기를 생산하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3.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시제기는 사실 제대로 된 시제기가 아니라 지상 활주용으로 만들어둔 임시 기체로 임시로 수 있도록 개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시험 비행에 앞서 지난해 칸이 자력으로 지상 활주에 성공했다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체 내부의 모습이 너무 조잡했는데요. 랜딩 기어도 접히지 않는 구조였기에 군사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에르도안이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억지로 만든 가기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방사청에서 지상 활주 테스트에 나선 기체가 지상에서 정작 구조 시험용으로 만들어진 기체였다는 사실이 인터뷰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이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시험 비행에서는 제대로 된 시제기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이 지상활주 기체에 그대로 엔진을 장착해 실제로 비행을 시도해버리는 위험전만한 일을 실행해버렸는데요. 일부 항공기에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저 날았으면 시제기로서 완성이지 않냐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종이로 만든 비행기에도 현대과학의 집약체인 항공 엔진을 장착한다면 역시나 비행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비행한 시제기는 랜딩 기어를 접지도 못했고 시속 3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파일럿의 안전을 도외시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칸 전투기의 캐노피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딱 들어맞게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칸 전투기의 지상 활주로 테스트를 마친 뒤 캐노피가 열리지 않아 안전 요원들이 불어서 억지로 열었고 이런 조잡한 캐노피로 비행을 했다는 건 파일럿의 안전을 등일시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모든 퍼포먼스는 오로지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임이 걸린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허접한 쇼였는데요. 칸의 테스트를 마쳤을 때 이런 행사에는 꼭 빠지지 않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등장해 직접 탑승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튀르키예 대통령은 급하게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합 6대 시제기를 투입하였으며 그중 2대는 철저하게 지상 테스트에 사용하였습니다. 튀르키예가 처음으로 칸을 비행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KF-21과 경쟁하게 F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현재 칸 전투기의 개발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흔적이 곳곳에 보이고 있는데요. KF-21은 2200회에 달하는 각종 시험 비행과 무장체계 시험,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치 검증 등을 거쳐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KF-21의 성능 보완과 개량을 진행하여 양산품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투기 개발의 정석이라고 할 만큼 다른 국가에서도 방산 개발의 표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앞뒤 순서라고는 없는 튀르키예와는 차원이 다른 검증 과정을 거쳐 탄생했는데요. 그런데 KF-21과 칸의 차이는 비단 시제기 생산 및 비행 테스트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튀르키예는 전투기의 가장 핵심인 엔진을 미국과 협력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정작 미국의 엔진 제조사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는데요. 튀르키예가 러시아에게 군사적 물자를 지원한 협의를 받아 미 의회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그동안 무시한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는데요. 튀르키예는 미국산 엔진을 대신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용 엔진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5세대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 제인스에서는 한국의 엔진 시제품을 두고 최종 개발이 완료되면 항공 엔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적 완성도를 극찬했는데요. 한편 칸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던 국가들이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산 KF-21로 다시금 발길을 돌렸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 12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기에 KF-21에 대해서도 수출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은 튀르키예와는 다르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개발되는 만큼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8년 전 취임 때보다 더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미 의회의사당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 어메러커과 미국인 어메러컨 단어만 41차례 외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드러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분노를 나타낸 사건이 있었으니 당시 미국 회계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선 현대화 계획이 현재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일까요? 미 회계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미 해군의 순양함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무려 18억 4천만 달러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도미사일 순양함의 현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해군은 2012년 7척의 순양함을 조기 퇴역시키려고 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10년간 11척의 순양함을 개조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은 2017년 7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퇴역 예정인 순양함 중에서 4척의 수리와 개조 비용으로 18억 달러, 한화로 2조 7천억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이들 4척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두 퇴역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미 회계감사원은 순양함 현대화 작업에 포함되는 자금 할당 및 지출 책임을 태평양 함대나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이전할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함정의 건조 또는 유지 관리를 한국 등 주요 동맹에게 맡기는 방안까지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여기에 즉시 반발했습니다. 어차피 각 함대로 이전될 통제 책임을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의회나 회계감사원, 해군 사령부가 모두 공통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노할 일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작년 10월 미국 보잉사가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고등제트 훈련기 T-7A 레드호크의 양산 일정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또다시 1년 더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T7호가 초도작전 능력 IOC를 갖추는 시기 역시 2027년에서 2028년 이후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기된 양산 시기가 또다시 1년 늦춰진다는 소식에 미 공군은 깊은 실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아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가 T7호의 양산 일정이 1년 또 늦춰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도작전 능력 역시 2029년 이후로 늦춰지게 뻔합니다. 원래 초도작전 능력 획득 약속 시기는 2026년이었는데 대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미 공군의 입장에서 미칠 노릇입니다. 만일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시한 T-50를 선택했다면 초도작전 능력 획득을 2020년대 초반에 획득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고 도입 시기가 10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보잉이 디지털 설계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로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랑했던 T7호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계 결함으로 개발 일정이 많이 지연되었고 보잉에게도 10억 달러, 1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2 경전투기 버전이 폴란드 진출에 성공한 이후 FA-50PL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보잉 T7호와의 기술 격차는 급격히 좁혀졌고 미 공군이 고등전술 훈련기를 통해 파일럿 양성 프로그램의 혁신을 원하게 되자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설계된 보잉 T7A보다 처음부터 경전투기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FA-50이 주목받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T7A의 인도 시기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면서 미 공군의 T-38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교체 시기를 놓쳐버렸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온 혈세를 인센티브라는 이름의 당근으로 만들어주면서 보잉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앞세워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시한 T-50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따낸 보잉도 문제가 있지만 면밀히 알아보지도 않고 보잉을 선택했다가 결국 이렇게 빨대가 꽂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이 된 미 공군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이자 마냥 늘어나는 보잉의 T-7A 개발 일정과 그에 따른 비용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후화된 훈련기를 대체하려는 미 공군의 계획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잉은 2024년 2월에도 부품 결함으로 개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잉은 일부 부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 시험용 T-7호의 인도를 몇 달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 계획된 저율 초기 생산도 지연됐습니다. 또한 사출 좌석을 포함한 비상탈출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미 공군에 대한 납품 일정이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계속 연기 또 연기. 대체 언제쯤 미 공군은 T-7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잉의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79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랜딩 기어 이상 등 기체 결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여객기에 대한 공포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을 출발해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가던 보잉 737-800 기종의 KLM 여객기 역시 오슬로 토르프산데피오르드 공항에 비상 착륙했는데 182명을 태운 이 여객기는 큰 소음이 발생한 뒤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해 항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다행히 여객기는 비상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벗어나 풀밭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항공기는 유압장치 고장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여객기의 왼쪽 엔진에 연기가 나는 것이 관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보잉사 자체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조업체이자 방위산업체로 알려져 있는 보잉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직원들까지 파업 중이라 회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보잉은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수년간의 운영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월스트리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330억 달러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되면서 회사의 부채가 급증했고 3만 3천 명이 한 달간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주 새로운 협상은 계획 없이 결렬됐고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는 전 세계 직원 중 10%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보잉의 신용등급은 정크본드 상태 바로 위에 최저 투자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보잉이 정크 등급으로 강등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입 비용은 더 상승할 것입니다. 보잉의 장기 부채는 2019년 3월 말 107억 달러에서 6월 말 53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이는 보잉의 주력 항공기인 737맥스의 추락사고로 20개월간 해당 기종이 운항 중단된 결과였습니다. 보잉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미 훈련기의 대안으로 한국의 T-50 훈련기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공군에 이어 미 해군 훈련기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매출 3조 원 시대를 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세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신규 수주 목표액도 평년 3조에서 4조 원대가 아닌 6조 원을 제시한 만큼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미국 시장 진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 전투기 FA-50의 미국 수출 기대감도 높습니다. KAI는 로키드 마틴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 중인 FA-50 경공격기의 개량형 TF-50을 앞세워 미 해군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낸다는 계획인데요. 미국은 올해와 내년 280대 규모의 공군 전술 훈련기와 220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전술 훈련기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KAI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 IIDX에 참가해 전 시장을 찾은 주한미 해군사령관에게 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설명하는 등 FA-50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1,000조 원 무기 시장으로의 접근과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잠재 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약 1,260조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AI가 미국 수출에 성공할 경우 캐나다와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온 첫 수출과 함께 FA-50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도전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4대 방산강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2월 18일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를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이 막대한 방위비를 투입해 해공 군력과 미사일 전력, 핵무기 등을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내용은 예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올해 중국 군부를 강타했던 중국군의 부패 문제, 그리고 지휘관 자질 부족 등 중국군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중국군 내부의 부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유사시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시진핑 주석이 군부 숙청에 나선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임박한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일도 아니다 라며 중국군이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중국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총괄평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지만 지휘관의 숙련도, 장거리 보급, 시가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군 지휘관들이 작전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상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병력 배치에 서툴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중국군에서 잇따라 터진 부패 사건에 대해서 작년 6월 이후 리샹푸 국방장관 등 최소 15명의 최고 2급 군부 인사들이 부패 문제에 연루돼 숙청됐는데, 이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패 문제가 군사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군부를 저렇게 대규모로 숙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상급자에게 돈을 찔러주거나 음식 대접을 하고 값비싼 술을 선물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번 부패 사건은 단순한 관행을 넘어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사시에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되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다면 중국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조차 가장 믿을 수 있고 핵 억지력을 담당하는 로켓군 최고 지휘관들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부패였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월 중국 로켓군 지휘부 대규모 숙청과 관련해 서부 사막지대에 배치된 미사일의 액체 연료통의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었고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는
미사일의 액체 연료통에 연료가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었고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는 보고서는 대만 침공 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비용을 치르고 짧은 시간에 날카롭게 침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공격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 문제도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두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원유의 대외 의존도가 70%로 하루 평균 1,100만 배럴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유사시 인도양에서 물라카 해협으로 이어지는 해상 운송로를 차단하면 중국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중국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베리아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석유를 공급받지만 그 물량은 하루 6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41%에 이르는 천연가스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의 핵심 내용은 중국군의 부패와 지휘관들의 무능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군 숙청 작업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반부패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군 고위급 인사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숙청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공직사회에도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데 군대에 대해서만 특별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군 장악력이 부족하여 군을 믿지 못하는 시진핑 주석이 부패를 핑계로 유능한 지휘관을 끊임없이 숙청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군 부패 척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두 번째 높은 중장 계급을 보유하고 있는 전현직 고위 장성 2명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최근 유하이타오 전 육군 사령관과 리펑청 남부정구 해군 사령관 등 8명이 전인대 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는데요. 올해 66세의 유하이타오 중장은 장성 출신의 혁명원로 중 한 명인 유타이중 상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42군 사단장, 난징공구 부사령관 등을 거쳐 2015년 육군 부사령관을 역임했고 그 이후 은퇴했습니다. 61세의 리펑청은 북해함대 참모장, 동해함대 해군 부참모장을 거쳐 올해 남부정구 해군 사령관을 맡았고 중장으로 승진한 인물입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들에게서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에서 심각한 규율 위반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군은 최근 최고 계급인 상장 승진 인사를 단행하고 육군 정치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장에 해당하는 상장은 중국인민해방군의 통수권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는 시 주석을 제외하고 중국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입니다. 그런데 중국군 육군 정치위원을 교체하는 자리에서 승진식에 고위 장성 4명이 불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고위급 장성의 불참은 이례적인 일인데 아직까지는 시 주석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지 실종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진핑 주석의 군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의 선택을 받은 인물은 천우희였습니다. 천 의원이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 내에서는 최고 계급인 상장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 사상 담당 정치위원이라는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최고 계급인 상장의 자리에 오른 천우희 위원은 공군 출신으로 2024년 4월 군항공우주군 최초심 최초의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으며 이번에 상장으로 진급하고 육군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천 의원의 전임자인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은 이날 승진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친수퉁 전 정치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해임됐다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2022년 1월 상장 계급을 얻은 친수퉁의 행방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리차오밍 육군 사령관, 위안화즈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무장경찰 사령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들 4명은 모두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위원들이었습니다. 지난해 로켓군에서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중국군은 고강도 반부패 숙청이 진행 중인데요. 군대 내에 부패가 있고 지휘관의 자질에도 부족함이 많다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군 지휘관들이 너무 많이 숙청되자 실전에서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대만군 비상대응센터에서도 중국군의 움직임이 둔화되었다는 것이 감지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이 지난 9일부터 지난 30년 사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1일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군이 최근 90척이 넘는 군함과 해경선 등을 대만 주변에 파견했는데 함정 수를 볼 때 1996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작전이었다. 중국이 이번에 대만뿐만 아니라 제1열도선을 목표로 삼았다. 이 정도의 함정을 동원하고 배치하려면 최소 70일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1996년 대만의 첫 총통 직접 선거 때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충돌해 제3차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때 이후 가장 많은 군함이 출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해상훈련이 최근 이뤄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미국령 하와이괌 경유 해외 순방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해외 순방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중국이 해상방어선 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방어태세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번 대대적인 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표하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웬일인지 대만을 위협하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에서는 통상 매년 12월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전선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이다. 하지만 올해 중국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것은 최근 중국군의 부패 척결 활동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 훈련을 했지만 아무런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훈련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훈련을 홍보하고 대만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중국의 이런 태도는 중국 내에서 여전히 군부 내 부패 척결이 지속되고 있고 시진핑 주석의 군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숙청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첨단 K 탱크의 첫 표본이 제구전차여단에 도착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블랙팬서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하고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제16기계화 사단. 남자가 행복해지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K2만 있으면 몇백 달러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폴란드에 막 도착한 K2 전차가 폴란드 최전방 부대 제구전차여단에 전달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 포메라니안 사단 공보실장 막달레나 코스칩스카 맥덜리너 KOSGCG와 ENSKA 소령은 폴란드가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형 K 블랙팬서 전차를 칼리닝그라드 지역 러시아와의 국경 근처에 배치했다고 알렸습니다. K 전차가 13일 수요일에 그디니아 GD와 ENIA 항구에 도착했고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에 브라니에보 BRANIWO 마을에 주둔한 제구 전차여단에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구전차여단에 도착하자마자 특별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부대의 사령관 로만 브루드워 대령이 반가위 한 걸음에 달려와 인수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구형전차를 몰다가 만난 K2전차는 그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브루드워 대령은 K2전차에 직접 올라타서 포신을 살펴보았는데 K2전차가 괜찮나요? 라고 묻자 너무 괜찮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려와서 K2를 바라보는 표정과 K2를 만지는 손길은 그의 흥분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 앞에서 발표하는 장면은 마치 새 차를 뽑은 아저씨 같다고 했는데 입이 찢어질 듯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그렇게 뛰지 마세요. 찌그러집니다. 새 탱크 주변을 걸을 때는 박물관에서처럼 신발 커버를 착용해야 합니다라고 재밌어했습니다. 브루드워 대령이 이끄는 제9기가벼단은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국경에 배치된 최전방 부대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즉시 러시아를 상대할 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대는 구소련 T-71을 개조한 PT-91 트바르디 전자를 주력 전차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1995년에 실전 배치되어 무려 30년이나 된 구형 고물전차입니다. 이 트바르디 전차는 지난 2019년 굉장한 대참사가 벌어지며 큰 굴욕을 맛봤습니다. 트바르디 전차 한 대가 바르샤바 1920 전투 재현 퍼포먼스를 하다가 행사 당일 행사장 인근 배수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웅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깊숙이 빠져들었는데 주변 주민들도 허탈해서 웃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 번 탈출 시도를 했지만 결국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원치가 장착된 군용 견인 차량이 들어왔지만 불과 46톤밖에 안 되는 전자를 끌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폴란드 주력 전차의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전차를 몰다가 저런 웅덩이는 물론 높은 경사로까지 주파하는 전세계 전차 중에 가장 기동성이 좋은 K2 전차를 받았으니 신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지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이 진창이 되어버리는 시기라서 이 시기에 트바르디 전자로는 전쟁은커녕 간단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눈이 오고 진창이 되어버리면 더욱 큰 참사가 일어나 왔는데 폴란드 육군은 그동안 진창에서 전차 군안 작업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차를 쓰다가 전차계의 슈퍼카, 스포츠카에 비유되는 K2전자 7대를 처음으로 받으니 이 전차대대 지휘관이 정말 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대는 앞으로 수십 대를 더 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폴란드 매체는 K2전차가 제구전차여단에 도착해서 후진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경쾌한 음악에 맞춰 쇼츠로 제작해 그 위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K2전자가 도착하자 몹시 흥분한 한 폴란드 네티즌은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는 결코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다시 키이운에 접근한다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에 최초로 K2 전차가 도착해 러시아 국경에 배치되니 K2 블랙팬서 전자가 러시아 T-71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한국산 텅스텐탄을 장착한 K2는 러시아 T-90까지 뚫을 수 있으며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 숲을 통과하면서도 분당 8발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이브랍스와 레오파드2는 거친 지형에서 빠르게 움직일 때 주포에 장전하기 어렵고 K2는 이들 전차보다 회전 속도가 빠르고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K2는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시킬 반응 장갑과 능동 방어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을 본 한 해외 네티즌은 제목을 T-72 전차가 K2에 맞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폴란드가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에 한국군 K2 전차들 배치한 것은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력한 방어 준비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한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는 K2 전차는 매우 특별한 전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미국 에이브랄스 전차가 할 수 없는 K2 전차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조명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 에이브랄스 전차와 한국산 K2 전차를 모두 전력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기에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유럽인들은 에이브랍스 전차를 더 많이 사지 왜 K2 전차를 사냐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는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는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해만으로 이동할 때 약 2m 깊이의 물을 건널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차는 물을 건널 수는 있지만 미국 해병대 수륙양용 공격 차량처럼 깊은 물에서는 수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수륙양용 전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장갑 플랫폼이 정교한 스노클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최대 4일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얕은 물을 통과하는 능력은 전술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탱크가 얕은 강을 건너 해군의 새로운 함선 해안 연결로에서 움직이는 적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탱크는 바다를 가로질러 함선에서 해안까지 수마일을 이동해야 하는데 기계와 차량 기동 부대와 마주하는 강이나 얕은 연못, 수역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 스노클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 물에서 탱크 위로 올라가 공기를 끌어내어 공기와 물이 새지 않는 밀폐된 승무원 칸으로 공기를 끄터내리고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K 전차의 스노클 시스템은 20에서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으며 물에서 나오면 완전히 전투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자체물 겁너기 능력은 전술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의한데 다양한 지형에서 더 많은 공격 경로와 기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서는 이 같은 물이나 늪지가 있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K 전차의 전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했습니다. 즉 K 전차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진창이나 험지를 마음껏 주파할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에서 문제없이 기동이 가능하며 수륙양용으로 물을 건너가 더 많은 공격과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탁월한 공격 능력과 촘촘한 방어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K 전차에 대해서 깎아내리기도 했지만 실제 K 전차를 운용하는 폴란드군은 굉장한 성능에 황홀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K 전차가 폴란드 전방부대에 배치되고 폴란드에서 생산된다는 소식에 한 폴란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폐차장에서 수십 년간 봉사한 후 우리 아들들이 마침내 적절한 장비를 갖게 된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최근 콜롬비아 해군 전투함의 문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문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ARC 나리뇨함은 한국이 무상으로 공여한 전투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함과 군산함, 안양함을 콜롬비아 해군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군산 함대 미사일 SSM-700K 해성을 9천만 달러에 수입하여 장착했습니다. 지난 7월 콜롬비아 해군은 한국의 해성 미사일로 대규모 선박격 침 훈련을 공개해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콜롬비아 해군이 한국산 해성 미사일을 발사하여 목표 함선을 일격에 격침시키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는 해성 대함 미사일은 북한군 유도탄 고속정에 탑재된 스틱스 대함 미사일에 비해 4배 이상의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수면에서 5m 정도의 저고도로 무리를 스쳐 날아가는 해면 밀착 비행 즉 시스키밍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공격 기능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대함 미사일과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콜롬비아 해군의 전투력을 증강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콜롬비아 접경국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의 독재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두로는 콜롬비아 국경에 거의 전군을 배치해서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롬비아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 중에서 GDP 대비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콜롬비아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콜롬비아의 전투함을 공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기를 수출하고 콜롬비아의 한국산 무기체계를 이식시켜 주었습니다. 콜롬비아 육군은 한국의 K3를 기관총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콜롬비아를 가깝게 대하는 데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 전쟁 때 5,314명을 파병했는데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한국 전쟁 파병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연은 군사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협력에도 이어졌습니다. 콜롬비아는 총 16개국과 FTA 관계를 맺고 있는데 2016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과 FTA를 맺었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콜롬비아는 한국과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영화와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산업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2018년 이반 두케 신정부 출범 이래 오렌지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을 표방하는 콜롬비아 오렌지 경제의 핵심은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드라마, 영화, K-팝 등 다양한 문화산업에서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하는 컨텐츠 강국입니다. 콜롬비아 젊은이들도 BTS를 비롯한 K-팝 스타들에 열광하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콜롬비아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발효 이전 12억 달러 수준이던 양국 교역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8억 달러야 기조 1,350억 원로 3년 새 50%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휴대폰이나 자동차 부품, 승용차들 수출하고 유연탄과 커피,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술력은 콜롬비아의 일상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간의 무료 환승 시스템이 한국의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이 보고타 산동네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아자가 콜롬비아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모닝과 소울을 기반으로 한 택시는 콜롬비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콜롬비아를 기지 삼아 남미 주요 시장들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콜롬비아의 힘센 엔진을 적용한 친환경 엔진 발전소를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이 발전소에 설치된 힘센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높은 훈력과 LNG와 경유를 선택 가능해 연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테르모노르테 발전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콜롬비아의 5곳에 엔진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즈 콜롬비아 부통령은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콜롬비아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는데, 그는 한국 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콜롬비아는 한국과 형제와도 같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국민은 한국에 대해 존경과 호기심이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란 역경을 이겨내고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발전된 나라를 만들었고, 특히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세금을 면제하는 특구를 만들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콜롬비아는 한국과 더 많은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콜롬비아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젠 콜롬비아를 도와 국방력 강화와 경제 성장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